역사에 반전은 있을까? 역사 반전 시리즈 그 11번째 시간. 오늘은 1987년 60 항쟁의 결과물로 이루어진 87년 대선 전국과 DJ 대 YS의 대결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에 어떤 비극을 초래했으며 만에 하나 달인이 화가 됐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역사의식에서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를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의 성립과 3당 합당 김영삼 대통령의 출연으로 이어지는 87년 체제는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의 청산을 이루었지만 민주화의 진통으로 총체적 경제 파국인 IMF를 초래했습니다. 2회에 걸쳐 이루어진 오늘의 대담 게스트는 초창기 전국교수협의회 회장으로 꾸준히 진보 노선을 지켜오고 있는 서강대 손호철 교수를 모셔보았습니다. 지금 그 87년 체제를 이제 헌법으로 좁혀 말하면은 5년간의 대통령 단임, 거기에 국한해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DJ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유주의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서 경제적으로 점점 더 궁핍화하는 현상, 이걸 말씀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87년 체제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87년 체제가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사를 이렇게 보면 4번 정도 큰 고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48년 체제라고 불렀던, 53년 체제라고 불렀던 결국 그 구구반공 체제가 있는 것이죠. 이승만 정권으로 표현되죠. 그 다음에 61년 체제가 있습니다. 61년 체제는 박정희 체제, 우리가 그건 개발 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이승만 체제하고는 다르잖아요. 왜? 국가주도형 산업화라고 하는 그 경제 체제와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체제가 61년 체제 한국 현대사를 쭉 이끌어왔는데, 그 중에서 결국 한 축인 권위주의 체제가 무너진 게 87년 체제예요. 그래서 이제 87년 체제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97년에 다른 한 축, 국가주도형 산업화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결국 미국식의 완전히 시장 만능의 어떤 그 경제 체제가 도입된 것이 97년 체제이죠. 그래서 지금 청년을 보게 되면 청년 실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흑수저, 그 다음에 젊은 애들 여기 하는 뭐 헬조선이라는 헬조선 뭐 이런 현상들, 비정규직의 일상화, 이런 것들은 다 97년의 산물이지 87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87년은 굉장히 정치적 체제, 즉 헌정 체제의 문제이고, 사실은 우리의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은 97년에서 파생된 것이죠. 그래서 이 촛불혁명이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문제는 그 박근혜로 상징되어지는 어떤 박정희 체제의 유산, 이것을 이제 청산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시대로 좀 뒤떨어진 87년 헌정 체제를 고쳐야 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특히 양김이 분열하고 등등 하면서 불완전한 민주화가 87년 체제이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대통령제를 바꿔서 결국 4년 중임제로 바꾸느냐 내각제로 바꾸느냐 이런 건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몇십 년, 그동안에 30년 이상 지나는 동안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던 측면에서 기본권의 문제, 이런 것을 강화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우리가 선거제도 이거 완전히 이게 개판인 선거제도잖아요. 그래서 전혀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선거제도를 좀 더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표도 줄이고 이런 식으로 독일식으로 바꾼다거나 선거제도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제 87년의 문제겠죠. 그래서 두 가지인데라고 볼 수 있는데, 촛불이 보여줬듯이 87년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결국 과거와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하는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고장난 대의 민주주의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을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를 어떻게 대표할 수 있도록 좀 더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과제겠죠. 근데 이제 97년 체제의 문제는 그것도 또 다른 바로 민생의 문제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촛불이 단순히 박근혜 문제만이 아닌 것이 사실은 저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역사가에서 평가를 한다면 촛불혁명에 기여한 사람 중에 하나는 정유라라고 봅니다. 결국 돈 많은 부모 만나는 것도 실력이라는 그 한마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 숨겨진 비밀을 한 것이고요. 그 수많은 흑수저와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시킨 것이죠. 젊은. 그래서 그들이 거리를 튀어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정말 그 대물림되는 가난, 대물림되는 부, 신분 상승의 기회가 사라진 어떤 그런 한국 사회, 헬조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지금 보게 되면 미국 같은 데서 트럼프 같은 완전히 그 파시스트적인 친구가 나오고 세계에서 가장 또 지금 튼튼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고 특히 파시즘을 겪었다라고 하는 독일에서까지도 처음으로 극우 파시스트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고 뭐 이런 어떤 엄청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낙오자들 이 사람들이 결국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도 한국판 트럼프가 나오고 또다시 이제 그 박정희 향수가 다시 살아나고 그럴 우려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손 교수는 이제 새로운 진보주의, 또 기존의 정의당을 뛰어넘은 그런 진보의 확장을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촛불혁명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미완의 과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촛불이 이번에 우리가 주목한 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광우병 당시에 어느 한 언론에서 저보고 촛불을 가서 관찰을 하고 글을 써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썼는데 신문에 안 나는 거예요. 나중에 전화를 했더니 뭐 등등 뭐 결국 내용인즉 뭔가 아주 촛불 이거 뭐 혁명 이런 선동적인 글을 써야 되는데 굉장히 자성적인 글을 써서 저는 촛불이 굉장히 위대한 혁명이지만 촛불은 일회성으로 끝날 거기 때문에 항상 촛불을 들고 나올 수는 없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주체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왜? 과거에도 보면 그 효선 미선 촛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탄핵에 대한 촛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결국 2007년 대선에서 MB에 대해서 압도적인 승리를 선물했잖아요. 그리고 또 광우병 촛불이 있었지만 그 촛불은 사라지고 용산 참사 등등의 촛불은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은 촛불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을 했지만 이것이 또 결국 돌아가 버려서 그냥 자기 밀실에 또 갇혀버리는 이러고 개헌이나 이런 문제들도 다시 또 정치권에서 자기들만의 리그, 밀실에 자기들만의 협상 이런 식으로 끝나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국 촛불을 넘어서서 결국 정치적으로 이것을 제도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말할 것도 없고 정의당이나 같은 기존의 진보 정당들도 그걸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리스 같은데 시리자나 또는 그 스페인 같은데 포르투갈인데 참 포모데스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진보 움직임들이 유럽에서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출되어 있는 촛불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세력이 보이지 않고 또 그런 프로젝트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답답한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할까? 뭐 저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년 봄에 그 지자체 선거하고 동시에 그 개헌을 지금 한다 하는 그런 이제 그 과정이 있는데
개헌의 중요한 그 대목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국민 뭐 발안, 국민 소환 이런 거를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의 형태로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개헌 뭐 지금 뭐 5.18 같은 걸 넣느냐 뭐 이런 그 전문의 이제 논쟁도 있습니다만 제일 큰 방향의 문제는 단순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형태 대통령제냐 아니 뭐 내각제냐 이런 것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기본권의 강화, 성적 소수자라든가 뭐 등등 또 자연권, 환경 뭐 이런 인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사실은 독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코스타리카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 자연의 권리를 자연이 갖고 있는 천부적 권리, 자연이 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생태적 권리를 헌법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뭐랄까 기본권의 강화가 한 축이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것이 헌법 개헌 사항이냐 아니냐 논쟁이 되지만 선거 제도 문제. 그래서 또 직접 국민 어떤 발안이라든가 국민 제안, 국민이 어떤 법안을 낼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사실은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선거하면 개별 그 주민들이 투표해야 되는 게 40, 50개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가 굉장히 헐리우드도 있고 영화 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 하나가 포르노 산업인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제작되는 모든 포르노 영화는 콘돔 사용을 의무화하자. 이거 성병이 굉장히 하고 또 애들에게 교육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국민 발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민 발의가. 그럼 그걸 쭉 해서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죠.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주민 발의 또 그다음에 뭐 국민 지금 소환권 이것도 국회의원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강화하는 문제 뭐 등등 이런 하여간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선거제도 뭐 18세 투표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라든가 그다음에 비례대표를 더 강화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장난 대의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이걸 그런 것들이 다 개헌해서 이제 논의돼야 될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개헌으로 표현돼서는 안 되고 새로운 공화국, 우리가 살고 싶은 새로운 공화국,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공화국 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헌법이거든요. 그러한 문제에서 출발을 해야 되고 이것을 단순히 정치인들 간의 밀실에서의 결국 논쟁, 타협, 야합 이런 것으로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요.